예,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인베이클 인포테인먼트, 즉 엔터테인먼트와 인포메이션의 합성어인 기술과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가 왜 차량에 접목되느냐. 차량이 이제는 단순히 운반, 운송하는 시스템에서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계기는 ADAS 혹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에게 조금 더 편의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결국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인포테인먼트라는 기술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허상의 영상을 단순히 본네트, 단순히 어떤 윈드실드 혹은 어떤 디스플레이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의 눈의 특징을 이해해서 허상 영상을 운전자로부터 한 3m 거리에 띄워줄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더 많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GUI 환경들이 제공되겠죠.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아시겠죠? 조금 더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모뎀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그런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는 영화 등을 시청했을 때 보았던 자동차 윈드실드가 하나의 극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윈도우 자체가 어떤 오락 기능을 만들 수 있거나 어떤 뉴스라든가 신문,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윈도우 매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의 기술로는 대표적인 것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텔레매틱스, 그리고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리어시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토케어라든가 커넥티비티, 어떤 전자결제 아니면 긴급 이멀전시 콜,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같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벡터라는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차량용 부품을 개발을 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부품을 다이렉트로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과 위험 요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개발해도 차량에 접목했을 때 어떤 안전사고, 어떤 위험이 도래하는지 예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들은 먼저 개발이 된 다음에 차량을 모사한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먼저 거칩니다.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안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이후에 차량에 적용돼서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차량의 기능을 모사한 다양한 시뮬레이터 혹은 하드웨어 툴들을 제공하는 것이 벡터라는 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완성차 업체 모든 시뮬레이터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 걸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툴들을 살펴보면요. 캔 어널라이저, 우리가 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캔 어널라이저, 캔 AP, 캔 AP 로그, 캔 데이터베이스, 캔 델타 스튜디오, 캔 오이 등등등의 캔만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벡터사에 방문해서 다양한 좀 기술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가 부족하면 캔 뿐만 아니라 린, 자동차 네트워크 공학 다양한 것들을 벡터사에서는 교육과 노하우 탭에 가면 다양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PDF 파일로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표적으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 CAN FD에 대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55분짜리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게 CAN FD인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제 강의를 또 듣고 부족하면 이 사이트에 가서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CAN에 대한 다양한 것을 좀 시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CAN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의 반도체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서서 자율주행은 그러면 단일 기술인가 아니면 종합 기술인가 아니면 응용 기술인가 하나의 시스템인가 아니면 복잡한 시스템인가 이러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V2X 그죠? ITS라는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차량 네트워크에는 CAN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CAN보다는 소규모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NIN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인터커넥팅 네트워크이다, NI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은 발전되고 더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CAN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큰 카메라 정보들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모스트라는 것을 쓰는데요. 모스트는 이제 사라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지는 대신에 여기에 대체하는 것은 자동차용 이더넷 통신이란 시스템이 이 기술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차량용 자가 진단 시스템, 즉 다이고노스틱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보드 다이고노스틱이라는 기술이 있겠고요. 그것은 OBD2 버전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용 네트워크는 결국은 ADAS 기술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제어, 컨트롤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것은 결국 차량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즉 로컬라이제이션, 즉 현재 위치를 추정하고 실시간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위치를 상대 좌표로 전송하는 트랜스폼 기술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이용해서 주변의 사물과 그리고 교통 상황들을 인지하는 퍼셉션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인지해서 그것을 연산을 하겠죠. 연산해서 어떤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을 차량 네트워크 공학을 통해서 전송해주고 각각의 부품들을 전송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컨트롤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 기술은 당연히 AI 기술을 베이스로 하겠죠. 그래서 지도를 학습한다든가 자동차가 탑재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양한 매체를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영상으로부터 운전자의 주행 기록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드라이빙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의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자율주행이라는 건 단일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융합적인 기술입니다. 통신과 제어, 카메라 기술, 센서 기술, 그리고 딥러닝 기술이 합성한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들은 하나의 자동차 네트워크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과연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그런 네트워크 기술로 연결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동차의 많은 부품들에 탑재되어 있는 솔루션 중에 대표적인 솔루션이 반도체겠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종류가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는 어떤 목적을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주행, 탑승자의 안전 상황, 다양한 인포메이션에 대해 센서를 이용합니다. 센서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는데요. 센서에는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액추레이터, 카메라 등등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동차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센싱이라는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다수의 센서, 많은 센서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러한 입력 정보들을 일련의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주행 모델링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델링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어널라이즈,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분석한 결과값을 차량 내 다양한 전자장치의 기능을 제어하고 판단하는 컴퓨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캔 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품들에게 이러한 컴퓨테이션 정보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어 단계를 이루어지는 액추레이션, 구동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이러한 센싱, 어널라이즈, 컴퓨테이션, 액추레이션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반도체 소자다, 차량용 반도체 소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의 전자 부품에는요, 엔진에 들어가는 ECU의 반도체 소자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스트레인트 컨트롤 ECU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TPMS ECU에도 들어가 있고 파킹 에이드 모듈, 그리고 텔레매틱 박스, 그리고 키리스 엔터 ECU, 그리고 사이드 obstacle detection ECU, 드라이브 도어 컨트롤러, 데이터 링커, 그리고 리어 카메라 혹은 프론트 카메라 혹은 드라이버 시트 컨트롤, 바디 ECU,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 유닛, 그리고 다양한 스티어링 시스템, 굉장히 많은 반도체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에 적용되는 것이 반도체 IC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부품들의 영역을 좀 나눠 왔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좀 영역을 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차량의 부품은 파워트레인 영역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그리고 샤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영역,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영역, 에이다스 혹은 자율주행 영역으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혹은 관련된 기업들의 채용 원서를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혹은 진로를 결정할 때 그런 자동차 회사의 채용 사이트를 보면 일반적인 기업과 다르게 채용 부분도 나눠집니다. 부품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분야의 인력 채용, 혹은 샤시나 바디 분야의 인력 채용, 혹은 인포테인먼트나 에이다스 자율주행의 인력 채용 등으로 자동차의 기능 중심으로 부품이 나누듯이 어떤 채용에도 이러한 부품 중심으로 채용하는 영역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차량에 들어가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즉 ECU가 뭔지를 좀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ECU를 살펴보면 자동차에는요, 일반적으로 중형 자동차 혹은 다양한 기능이 더 추가된 고급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 즉 CP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중형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개의 ECU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 기능이 많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2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혹은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 내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런 ECU들의 적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요, 성능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ECU에는요 8비트 프로세서 혹은 16비트 프로세서로만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어떤 ECU에는 32비트 이상의 MCU가 들어가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야 제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ECU, CPU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의 엣지 컴퓨팅에는 당연히 64비트 쿼드코어 이상의 CPU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8비트에서부터 결국은 싱글코어에서부터 64비트 다양한 쿼드코어, 트리플코어, 멀티코어까지 CPU가 다양하게 기능에 따라서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ADAS냐, 자율주행 기능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자동차 디펜던트한 기능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CPU 혹은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에 적용되는 CPU의 주파수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CPU는 16MHz의 주파수를 갖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ECU는 800MHz의 주파수를 요구하는 ECU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 도메인에 따라서 다양한 반도체 부품들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능 안정성도 등급별 아키텍처로 구분됩니다. 등급별 아키텍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러한 등급별 아키텍처는 결국 표준화되고, 표준화된 것이 결국 자동차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들은 대부분 통신 모듈을 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부품끼리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통신 모듈이 CAN 통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 이 CAN 통신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굉장히 신뢰성도 높아야 되고, 데이터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데이터의 용량, 데이터 비트레이트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CAN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린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별로 자동차 부품 도메인을 좀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CLU라는 클러스터 모듈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바디 컨트롤러 모듈 BCM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LU 밑에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TMU라는 시스템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듀얼 오토매틱 템퍼레이처 컨트롤이라는 DATC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백 컨트롤 유닛, 그리고 일렉트로닉 스테빌라이징 매니지먼트 혹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VDC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혹은 레인 디팔처 워닝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BCM 부분에서는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TPMS, 타이어 프레저 모니터 시스템, 그리고 스티어링 앵글 센서, 그리고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 혹은 스마트 파킹 어시스턴 시스템, 혹은 모터 드라이빙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역으로는 스마트 정션 박스, 파워 신 모듈, 드라이브 도어 모듈, 혹은 스마트 키 유닛, 텔레매틱스 시스템, 어시스턴트 도어 매니지먼트 등등등의 다양한 기능들로 역할이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서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기준에서
좀 영역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역과 동일합니다. 부품 영역. 그래서 먼저 드라이버 IC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워 IC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CU가 있겠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겠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IC나 IP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드라이버 IC에는요.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엔진 컨트롤러라든가.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부품들은 고전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전압을 사용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류 같은 경우는 30A 정도까지 최대, 그리고 고전압은 600V까지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IC로는요, 버기라든가 부스트, DC-DC 컨버터 기반의 레귤레이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저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저전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코스트 측면이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차량은 배터리 전압을 기반으로 합니다. 12V. 그리고 이 배터리가 자동차가 오래됐거나 다양한 트럭, 어떤 인풋 아웃풋의 부하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배터리 전압이 12V가 아니라 9V, 8V까지 떨어질 수 있겠고요. 혹은 19V, 24V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변되는 배터리 전압을 인가받아서 안정적인 3V 혹은 5V, 1.8V 등등등의 전압으로 변경시켜주는, 그리고 온도 특성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버기라든가 부스트, DC-DC 레귤레이터들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는요, 말 그대로 8MHz 혹은 16MHz의 베이스부터 800MHz의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CPU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ADAS, 그리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멀티코어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64비트 코어 이상이게 되겠죠. 그리고 싱글 코어가 아니라 쿼드 코어 이상 멀티코어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600MHz부터 1.4, 1.2GHz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메라라든가 레이더의 정보를 연산하는 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굉장히 고속 주파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속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EMI, EMC를 차폐를 해야 됩니다. EMI, EMC가 혹은 정전기 등등등의 ESD까지 포함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자동차 다양한 부품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러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EMI, ESC의 특성도 우수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굉장히 우리가 관가에서는 안 될 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에는 대부분 통신 드라이버, 통신 모듈 등의 기능 등을 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CAN, 릴렉, 린, 차량용 이더넷 통신의 드라이버와 기능 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온도 특성이 매우 우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파를 사용하는 레이더, 그리고 레이저나 인프라레드, 적외선을 사용하는 라이다, 그리고 다양한 액추레이터, 센서, 홀 센서, 맴스 드라이버 등등등을 하나의 반도체 특성을 가진 IC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다양한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커머셜 제품, 인더스트리얼 제품보다 더 높은 온도에 대한, 습도에 대한 다양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IC, 반도체 IC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이런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패키징이 됐지만 이러한 패키징 된 것으로부터 다양한 전자파,
ESD, EMI 등등의 성질 또한 매우 우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신뢰성도 우수해야 되고 안정성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징 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러한 특징을 베이스로 회로를 설계하거나 어떤 부품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